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뭐 계속 그럼 저도 듣고서 좀 있는 날인데 오늘은 국가별로 한번 보죠. 미국이 제일 좋지 않아 여전히? 그죠? 근데 67페이지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67페이지 아까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 여력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재정 여력이 나오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의외로 독일하고 한국이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안 좋다고 그러든. 독일이 원래 전통적으로 1991년도부터 재정 적자를 하던 국가예요. 사람들이 독일은 재정 흑자를 내는 국가라고서는 다들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재정 지출이 많았었는데 2005년에 메르켈이 총리를 취임하면서 재정 흑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메르켈이 2021년에 관둡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2020년부터 재정 적자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유럽에서 지금 계속해서 프랑스 선방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독일이 되게 부진한데 그 말인 즉슨 독일이 이제 재정 적자 가면서 유럽을 버텨주면 예. 이쪽 선수단이 좀 나올 수 있다. 예, 미국 외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뭐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적어도 유럽이 바닥 찍는다는 거죠. 올해는. 그 다음에 한국이야 뭐 재정 흑자인데 지금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적자로는 갈 거예요. 갈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68페이지에 이제 표 보시면은 유로존을 제일 좋게 보고요. 내년에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은 유사하게 이제 버티기. 그 다음에 일본은 버티기만 해도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클로 보면 미국이 좀 부진해 보이죠. 워낙 좋은 레벨로 보면 여전히 미국이 좋은 거 아니야? 레벨로 보시면 소비도 좋고 주택 시장도 살아나고 있고 소판도 살아나고 다 좋은 거 아닌가? 레벨로 보시면 중국이 제일 좋죠. 그치. 중국은 워낙 아주 성장하는 나라니까. 예. 근데 미국 강해요. 강한 거는 부정 못 해요. 그리고 보통은 경제 성장률이 빠지기 전에 미국은 먼저 선행적으로 보시는 게 주택 가격 빠지나 안 빠지느냐거든요. 근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지 미국은 아직도 주택 가격 성장률이 2%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그림이 나오긴 어렵다라는 거고요. 근데 70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마켓 제조업 PMI가 반등 나온 다음에 이제 ISM 제조업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결론적으로는 산업 생산도 이걸 따라가지고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제조업 지표를 올려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도 소매 판매지만은 제조업 지표가 올해같이 그렇게 우려스러울 정도로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나쁘진 않죠. 당연히 71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연준에서 아무리 양적 완화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연준 자산 올라가기 시작한 거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거기다 통화량 증가율도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더하기 재정까지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은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올해하고 비교해서 좀 빠지는 거지 그렇게까지 세게 빠질 수 있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은 유로존 저는 내년은 한 해만 더 괜찮다라고 말씀드려 볼까 싶어요. 왜냐면 사실 이코노미스트가 한 2년째 우리가 나도 저도 유럽이 생각보다 되게 안 좋았거든요. 한 2년간. 정말 바닥이 나오는 건지. 왜냐하면 무엇보다 제조업이 너무 안 좋아 유럽이. 진짜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소비 선순환이든지 뭐든지 경제든지 실물 경제에서든지 소비가 좋아지면 그래도 제조업이 좀 따라가요. 근데 소매 판매가 안 빠졌거든요. 무역 수지도 안 빠졌어요. 근데 웃기는 게 제조업이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해석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미쳐버리겠는 게 이런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 73페이지 봐주시면은 생각보다 근데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안 빠졌다라는 거죠. 그게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버텨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이 바닥을 찍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재정을 다시 확대시키면서 제조업을 미중 무역 분쟁이 멈추면은 얘네들도 같이 나빠지는 게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기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75페이지 봐주시면요. 재정을 확대하는 여력은 적은데 이런 건 있습니다. 재정 적자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유럽 주요국들이 2020년에는 감세 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수입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정책들을 다 돌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왜
저희가 경제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경제 성장하고 싶으면 감세시켜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것처럼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감세 법안이 내년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에서 적어도 바닥 아니면은 반등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는 그림 나온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76페이지에 왼쪽 차트 보시면요. 마켓 제조업이 마켓 서비스업을 추월해 버렸습니다. 사실 중국이 제조업이 좋나? 나는 중국 전부 다 예. 소비 쪽만 좋은 거 아니야? 정책도 소비 쪽으로 쓰고 있고. 소비 쪽으로 썼는데 재정 지출 정책을 꽤나 썼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대출금리 말고 MLF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상당히 완화적으로 간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완화적으로 가니까 죽어나가던 그 제조기업들이 그나마 살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는 수치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이건 이런데 나는 이제 계속 말하는 게 중국의 소비주들이 워낙 경기 정책이 뭐 재정 이런 거보다는 소비요. 소비 정책이다 보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가 되게 좋아 보인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소비 관련주 좋습니다. 저도 78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중국 소비자 소득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소비자 지출이 이제 올라가는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나중에 경제 지표의 소매 판매 때문에 뭐 경기 성장률이 나온다라고 확인하시기까지는 시간이 장기간 걸리지만은 어쨌든 추세상으로 내려가던 추세가 2018년 중순부터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중순부터 시작해서 추세적인 그 그림이 바뀐 거예요. 계속해서 소비가 빠지던 거에서 이제는 소비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본은 보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81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일본 소매 판매 숫자가 좋게 나오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선행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되기 전에 선행적으로 소비 늘어난 거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별로 안 좋아지는 그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굳이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되게 짧게 나는데 난 관심은 결국 한국이죠.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에는 관심이 많으니까 한국 얘기 좀 합시다. 한국은 제가 길게 쓰기가 좀 애매해가지고서는 짧게 쓴 것도 있는데 사실 내년하고 내후년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올해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성장률이 올해가 바닥이다라는 개념은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저효과로 봤을 때 내년에는 그래도 반등은 나오는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도 성장률 2%안 나오는 거 아니야?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이 안 되고 만약에 정책을 진짜 지금 연말에 얘기하고 있는 정책대로 안 편다면 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제일 무지막지하게 끌어내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을 너무 올린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불확실성이 나온 건데 최저임금을 그렇게까지 안 빼놓는다라고 하면은 83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GNI가 나오는데 GNI가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높게 안 올린다라고서는 돼 있으니까 조금은 자영업자들이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마감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완화는 될 거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만해요. 사실은 뭐 주택가격 오른다 안 오른다 얘기하지만 전국으로 봤을 때는 주택가격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률이 저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열심히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10월 고용 동향도 보면은 석 달 이상 뭐 계속 30만 명 이상 들어 고용률도 3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데이터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 뭐 왜 그런 거야? 저도 이거는 지저분들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주던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뭔가 항목을 바꿨는지 뭔지 저도 못 찾고 있는 건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내려갔다고 무조건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이 정도 수치로 내려가면은 이것도 경기에 불안한 요소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내려갔는지 원인이 정확해야 되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최근에 뭐 하여튼 고용률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고용률이 좋아지는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용률이야 실업률하고의 반대 개념이니까 그거는 설명이 안 되죠.
고용률이 왜 그렇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죠. 근데 그거를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생각 좀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요. 84페이지에 보시면은 설비 투자 바닥 찍었다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통화량도 보시면은 M1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완화적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돈 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는 바닥 찍었고 정부는 지출은 분명히 늘릴 거고 그렇게 보시면은 솔직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내년 경제성장률, 한국 경제성장률을 2.1에서 2.2 사이라고 보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1.9에서 2.0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0.1이나 2%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게 0.9에서 1.9에서 2가 나올 수 있을까? 2019년이 4분기가 엄청 잘 좋아야 되는데. 근데 뭐 대부분의 요번에 KDI에서 나온 자료도 오늘 나왔나요? 그 2.0 예상하더라고요. 2019년. 그래서 4분기가 지금 나오는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빠지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머징 쪽은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머징 굳이 인도 저는 장기적으로 인도 제일 좋게 보고 인도 최근에 근데 인도 뭐 좀 안 잡음 나오던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지 신용도 것도 좀 변화 있었고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인도는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NPL이 문제인 거예요. NPL이 문제인데 은행 NPL이 문제인 건데 기업들이나 그거 해결하려고서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해 나간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있는 거고요. 환율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리고 유로존이 안 나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틀리더라도 내년에 달러 약세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나치게 틀리더라도 막 단서 달면 안 되고 정말 이제 달러가 우리가 자꾸만 약세로 가야 우리 증시가 좋아지고 경기가 나아지니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달러가 잘 버티는 분위기로잖아요, 계속. 근데 이런 부분이에요. 미중 무역 분쟁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긴축이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결국 달러의 상승해봤자 상단이 100포인트로 막힌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이 98포인트, 97포인트 수준이라고 보시면은 여기서 위로 갈 여백이 어딨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밑으로도 저렇게 막 넓게 잡아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지. 뭐 95 뭐 이 정도가 미니까 많이 나는 유럽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는 느낌만 나오면은 95 깨고 나가는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이제 원 달러 기준도 내가 이제 저번에 이제 한번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했지만 너무 넓게 잡아놓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원 달러가 1100 깨고 내려갈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원 달러 환율은요, 저한테 이제 너무 넓게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저도 되게 이제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요, 연간으로 100원씩 움직여요. 그러면은 100원 안으로 잡아놔요. 연간으로 실제로 100원씩 움직이는 환율을.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1,200원이었으면은 내려가면 1,100원이에요, 얘네들은. 네, 그러니까 1,100. 근데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고 뭐 다들 갇혀 있는 느낌이어서 환율들이. 그러니까 금리도 갇혀버리고 다 갇힌 느낌. 아니요, 원 달러 환율은 갇혔을 때 박스 필 때 어떤 때도 100원은 움직여요. 연간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1,190원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측을 해버려도 1,090원까지 내려가는 애들이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1,080원은 좋은데 뭐 1,050원 밑으로는 쉽지 않아 보여서 우리가 그렇게 뭐 갑자기 저도 1,050원 밑으로는 올해는 안 보고 있습니다. 예. 106페이지 보시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른쪽 밑에 차트인데 미국이 제조업 PMI가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조업 PMI가 반등을 하면은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 게 달러가 약세로 가요.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원래 그래 왔어요. 당연한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계속 그 고민이에요. 이번에 하여튼 사이클이 늘어지면서 그거와 다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떤 금리도 낮은 레벨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모든 게 다 굉장히 맥박스가 속도가 느려졌다고 하나?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이콘들이 지금. 전망치들도 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전망치도 당연히 그렇고, 저도 박스권으로 잡아서 99에서 90인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박스권 아니라 추세를 탔다라고 그러면은 88 그렇게 낮은 수치 아닙니다.
지난번 이제 워낙 이제 하여튼 1, 2년 고생을 했더니 원달러 환율은 지금 잡고 있는 게 1,040원에서 1,190원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 넓게 잡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 글 적어 놓으신 것처럼 1차 하락이 1,125원. 그다음에 그 정도는 어그리. 평균 1,130원, 20원 이 정도는. 평균 수치가 1,125원이에요. 근데 2016년에 1,240원에서 1,090원 사이에 변동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1,208원에서 1,060원. 그러나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저한테 넓게 잡았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이게 연간 변동이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한 거야 그냥. 그렇게 나올 수밖에 좀 없어요. 좁게 좀 했으면 했다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건데. 근데 좁게 잡으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깨고 이래 틀리냐 저래 틀리냐 우리 뭐 어려운 거 마찬가지인데. 근데 뭐 사실 원달러 환율은 되게 명확하게 보는 거는 위안화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국 경제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생략돼 있는 게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거는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된다라는 뜻이고 협상이 진행된다라는 거는 한국의 중국 수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고 그거는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기대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년 경제 성장률이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더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원달러 환율은 하락 쪽이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매크로들 이렇게 막 선호들 안 하시지만 저는 한번 쫙 체크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않는 부분도 있고 얘기를 못한 부분도 있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한국 부분을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또 하나 또 일반 투자분들이라면 또 뭐 시에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는 거 아까 잠깐 리스크 요인들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데이터 보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참 내년이 올해는 좀 기대로 시작했다 계속 실망의 연속이었다면 내년에 이렇게 별로 기대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내년도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뭐 비상경영이다, 다 뭐 혹한기가 왔다, 다 이러는데 보통 이런 말하고 혹한기는 잘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내년에 이렇게 아주 전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내년 경기는 옆으로 흐를 것 같아요. 그치. 나도 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적을 것 같다는 건지 모든 게. 옆으로 흐르는데 그 옆으로 흐르는 구간에서 생각보다 저는 보니까 금융수익이 안 났더라고요. 어차피 금리라는 게 GDP인데 GDP가 옆으로 길 것 같아서 금리도 크게 안 움직일 것 같고. 그 정도 수준일까? 뭐 다 별로 그건 없는데 유동성 많이 풀려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좀 리스크온이 왔으면 하는 마음 정도에 있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의외로 실적이 좀 나아지면 된다 뭐 이런 거가 또 선거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약간 이벤트성이 강한 해가 아닐까 하는 그 정도 어림잡아 보고 있는데 여하튼 이유로 한번 계속 체크해 봅시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오다 이리오.